6.25 전쟁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강대강이 맞다. 그들이 알겠습니다. 아프게 해줘야 된다. 어떤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아니잖아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도발을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주장할 때도 그들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 시기에 신형 전략 무기들을 다 테스트했어요. 네. 그들이 반드시 도발을 통해서 손해보게 만들고 그들이 도발할 때마다 이 도발을 저질렀을 때 손해보겠구나라고 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네. 된다는 겁니다. 이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중립기어 처음 오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제 이름보다는 ICBM으로 더 많이 불리는 국민의힘의 박충권입니다. 우리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5만 명 구독자가 넘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박 의원님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공학도라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팀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ICBM 주로 네.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요? ICBM을 비롯해서 어떤 북한판 그 차세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하고 관련 군수공장에 이제 취직해서 아주 조금 일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뭐 어떤 개발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ICBM, 고체 연료 ICBM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 네. 혹은 뭐 대기권 재진입체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아이템이었다. 엔지니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돌입니다. 네,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회에 와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혜택들과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이웃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이다 보니까 보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채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좀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날인가는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요? 의회 독재, 언론 장악, 사법부 무력화, 북핵 위협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들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쉽지는 않았지만 좀 짧은 기간 내에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네. 이제 국회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네. 일지망 과방위 쓰셨었어요? 예. 그래요? 네. 일지망대로 되신 거네요? 일지망 과방위, 이지방 외교안보, 네. 그래서 외통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일지망이 되셨는데 과방 위원으로서 앞으로 네. 4년 동안 내가 이거는 꼭 이루겠다 이게 있으실까요? 이제 저 과방위를 지망하긴 했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과방위가 유배지로 좀 인식돼서 네. 기피 상임위로 좀 인식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저희 당에서. 그래서 이게 이유가 과학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방위가 좀 내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송 거버넌스를 비롯한 어떤 쟁점이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임위가 과방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현 시대는 AI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손은 누군가는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18살부터 한 20년 정도를 네. 이공계 한 길만 걸어온 네. 또 과학기술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제가 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네. 이번 그 임기 기간 동안에 네.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큼은 하나 해보겠다. 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21일 과방위에서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나 국민에게 충성하나라고 물어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민에 충성한다고 답변했는데 현재의 방통위를 봤을 때 이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스템이 사람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은 저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구 고착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차라리 EBS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영화해야 된다.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 시스템들이 어떤 OTT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KBS만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잖아요. 통상 생방송을 하는데 이번 건은 방영하지 않았는데 과방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KBS가 그 북러 간의 그 회담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상당히 우리나라의 안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하는 것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그 시간에 시사나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방송했다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TV 말고도 그 KBS 채널이 2개고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도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그럼 그 3개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어떤 것을 중요한 이슈로 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러 간의 밀착 관계, 그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초선 의원이 되신 박충건 의원님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 몸담고 계신 여당이 아주 핫합니다.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4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은 한동훈 비대위의 영입 인재시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 18페이지짜리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희 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아주 흥행하고 있다. 여러 쟁쟁하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고, 위원장님의 출마 선언문을 꼼꼼히 다 읽어봤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출마 선언을 읽어보면서 좀 많은 부분에서 감명도 받고 했지만, 출마 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헌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당의 지금의 절박함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당정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부각하셨으면 그런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 좀 그렇게 드릴게요. 보고 계셨군요. 4분이 출사표를 던진 날 가장 핫했던 이슈는 바로 최상병 특검법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찬성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우리 국민 여론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의원님은. 저는 우리 정치권이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정치가 이 사안에서 손을 떼는 것이 가장 빠른 진상 규명 방안이다라고 아예 보고 수사기관에 맡겨버리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유가족들의 바람인 신속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병대원 모친께서도 지난번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울컥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쓰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미진한 부분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는 것이 유가족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북한 전문가시죠. 네. 북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6번째인데요. 저급한 도발, 26일 새벽에는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는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사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혼란을 증폭시켜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저급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대남 전략을 실시하고 또 불법 자금을 모으는 어떤 그런 성동격서 전략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관심을 끌어놓고 향후에 있을
대형 도발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네. 포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물풍선 미사일 다음에가 네, 있을 것이다. 분명히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점으로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현재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떤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일까요? 예, 그것이 이제 전략의 기본이죠.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네.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전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도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히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게 우리가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도발을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주장할 때도 그들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면 제1차, 2차 연평해전이 그랬고 천안함 도발이 그랬고 목함지뢰 네. 도발이 그랬고 그리고 금강산 박왕자 피격 사건이 네. 그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이 그랬습니다. 실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었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그 시기에 그 신형 전략 무기들을 다 테스트했어요. 네. 화성 12형부터 화성 17형까지의 무기들이 대표적인데 이것이 북한 정권이 그동안 보여준 모든 신형 무기들 중에서도 진짜 한 단계 뛰어넘는 수준의 무기들이었어요. 그게 네. 그때 다 나왔고요. 네. 그렇다는 말은 도발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도발을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북한 정권이 도발할 때마다 아픈 곳을 때려서 그들이 반드시 도발을 통해서 손해보게 만들고 그들이 도발할 때마다 이 도발을 저질렀을 때 손해보겠구나라고 하는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네.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안보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강이 맞다. 네. 그들이 알겠습니다. 아프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물풍선 내용물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기운 옷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김정일 교시가 찢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찢으면은 사형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정은이 통일이 들어간 김정일 교시를 지웠다. 그래서 찢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가 진실인가요? 과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들 중에 북한에는 그 김일성 교시집과 네. 김정일의 말씀집이 있고 네. 그리고 초상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훼손하거나 그 뭐 불태우거나 이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 정권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겠다라고 오물풍선을 보내는데 네. 실상은 북한 주민들은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물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의식은 다르다는 네. 거죠. 우리에게 보낸 오물이 네. 자기들의 속살을 보여줬다. 북한 주민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들이 사상이 변해가고 있고 네. 더 이상 북한 김씨 일가가 신성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속사정이 그대로 네. 드러난 것이다. 아. 대북 전단에 뭐가 갑니까? USB. 의약품이 가죠. 네, 그렇죠. 1달러짜리도 가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생필품에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식량도 쌀 가고 이런 쌀도 거. 가고 네. 라면도 가고 거기에 한국의 그 전 세계가 좋아하는 한류 K-pop. 콘텐츠 네. 이것도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네. 통제되지 않은 네, 저는 그 오물도 통제해서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통제했는데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들의 그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이 따로 놀고 있다라는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드러내고 거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북러는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 자체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핵무장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 왜인가요? 그 이유는 우선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 팩트고 그걸 이제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 첫 번째고 네. 핵무장을 완성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협해오고 있고 그것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북러가 이제 협정을 맺었잖아요. 의무 사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어떤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정말 더 밀착하고 영구적인 동맹 관계로 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일시적인 어떤 밀착 관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견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푸틴이 핵과 ICBM을 포함한 핵심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북한의 러시아의 전략 무기 관련 신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들의 만약에 이 기술 지원을 할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자체 핵무장이다. 그 핵무장이기도 하고 네. 핵무장은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핵을 가졌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이것이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어떤 기술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네. 러시아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 가지 카드가 된다. 탈북민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북한 관련 이슈 중에 내가 이거는 꼭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거는 꼭 해내고 싶다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북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보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탈북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34,000명의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상당한 안보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정착을 잘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원한다면 그들이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통일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또 신속한 남북 간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통일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네. 활동하시면서 꼭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자, 박충건 의원과 함께한 중립기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